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원비톡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전 주제는 인터넷하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2, 30년 동안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저희가 56K부터 해가지고 ADSL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결국, 현재 뭐 LTE하고 5G 그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그냥 이동 중에서도 볼 수 있고, 이게 진짜 2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실제 저희가 매일마다 쓰면서 브라우저에서 여기저기 웹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보는데요. 그게 저희는 너무 쉽게 그냥 단순히 그 주소 하나로 그걸 다 찾아갈 수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데이터가 어떻게 어디에 저장이 됐고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데이터가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쓰고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은 처음 개발됐을 때 미국 DARPA라는 에이전시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불을 해가지고 리서치,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약어이고요.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라고 하고요. 이것은 사실상 국방 관련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연구가 아니면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몇 년 전에도 이 기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00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래서 뭐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그때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자율주행 챌린지를 설립해가지고 많은 참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약간 이것을 갖고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약간 좀 살짝 어설프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첨단 기술이었긴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타르탄 레이싱이라는 팀이 참여하면서 만든 그런 자율주행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센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더 현재하고 가까운 그런 챌린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로봇 관련해가지고 아마 한국이 1등을 했든지 아니면 좀 상위권으로 그렇게 등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 손잡이를 잡아서 문을 열고 아니면 전동 드릴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챌린지들이 있었습니다. 달바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인터넷도 달바에서 알파넷이라는 프로젝트 펀딩을 해줬고요. 펀딩을 하면서 73년도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69년도인가 그때쯤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진짜 TCP/IP 프로토콜을 처음 패켓 스위칭, 인터넷이 처음 시작될 때 그런 기술들을 구현을 해가지고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는 소규모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컴퓨터 자체도 저희가 익숙한 그런 컴퓨터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없고 진짜 아마 순수히 데이터 전송, 데이터 수신,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알파넷이라고 불렀고요. 알파의 네트워크이다. 표 자체는 컴퓨터들을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나 아니면 대학교들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시키는 게 목표였고요. 사용한 기술은 패킷 스위칭하고 TCP/IP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했습니다. 인터넷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서버 개발자 면접 볼 때 캡 이론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 하드디스크 한 개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한다면은 모든 데이터는 여기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제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하드 드라이브 여러 개를 끼워 넣고 한 개의 메인보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 한 대가 컴퓨터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있으면은 연결을 해줘야, 네트워크 통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분산되는 순간 일관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데이터가 갱신되는데 반대쪽에는 이 갱신된 것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산 시스템에서는 고가용성, 가용성,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 그리고 파티션 톨러런스 아니면 파티셔닝인데요. 이것은 데이터를 분리해 가지고 여러 개의 노드에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캡 이론에서는, 분산 시스템에서는 이 세 개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분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이 총 세 가지가 있겠죠. 은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개의 노드가 죽어도 나머지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SNS 같은 경우는 은행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입출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계속 본인 계좌 잔고를 조회하고 막 그런 상대적으로 SNS 대비는 이 트래픽이 적으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SNS 같은 경우는 뭐 오타 수정을 해가지고 이 수정 사항이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노드에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뭐 누가 잘못 정보를 조금 틀리 오타 있는 정보를 잠깐 동안 봐도 괜찮긴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됩니다. 보시면 컨시스턴시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데요. 아무리 분산돼 있어도 모든 노드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가용성.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약간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eventual consistency라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베이스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난 데이터를 수정했는데 언젠가는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용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 파티션 톨러런스는 이제 노드가 여러 개가 있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노드에 분산을 해놨는데 한 개의 노드가 페일 났다고 해도 시스템은 계속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일관성, 가용성, 그리고 분할 내구성. 약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DB는 선호하는 것은 RDBMS겠죠. 관계형 DB. 일관성,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 노드에서 읽어오면은 저쪽 노드에서 읽어온 것과 다른 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예. 상황에 따라서 뭐 몽고DB 같은 경우 아니면 NoSQL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터넷하고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분산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네트워크가 없었다면은 과연 이 캡 이론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은행이 있고 고객이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왼쪽에는 데이터베이스면 뭐 아무리 많이 가도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안 걸릴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은행이에요. 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고객들이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많아지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그림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분산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면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나눠 놓을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샤딩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원래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두 개로 샤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뭐 A부터 L까지 만약에 이름 형이 L까지라면 그러면 위쪽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 다음 MNOP부터 Z까지 하면은 뭐 이쪽 그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로 넣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알파벳 순으로 약간 딱 분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베이스 2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장을 하는데요. 이게 로우 기반 아니면 컬럼 기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은 한쪽 데이터베이스, 나이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전략들도 있지만 뭐 단순하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랙 자체도 저도 몇 년 전에 슬랙의 시스템 디자인이나 아키텍처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좀 예전엔 자주 봤는데 이 인포큐라는 곳이 좀 시스템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채널이 있는데요. 좀 여기저기 큰 기업들이 사용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동영상들이 많아서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슬랙은 워크스페이스당 샤딩이 됩니다. 램프 스택, 그러니까 리눅스, 아파치, 마이스큐엘, PHP 서버 한 대를 띄우고 이 서버가 띄워놓고 데이터베이스도 거기에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당 한 개의 전용 컴퓨터하고 서버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뜬다고 그렇게 예전에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 여기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넷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저는 89년생인데요. 미국에 한 93년 또 그때쯤 갔어요. 그때 가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전자제품 판매하는 약간 하이마트 같은 서커시티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진열 때 공짜로 인터넷 판매하는 이런 CD들이 있었어요. 56K 그때 당시였고요. 여기 보시면 뭐 3개월 동안 무료 체험, 아니면 인터넷 540시간 무료 사용.
막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게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별로 관심 없었는데 뭐 이거 보시면 저희 세제 세탁할 때 세제 약간 그런 색깔 같죠? 근데 저는 그냥 그 공짜여서 뭐 10개, 20개 갖고 와서 집에서 약간 이렇게 갖고 놀았으면 막 던지고 그랬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컴퓨터가 더 활성화되고 집에 컴퓨터 생기고 막 그래서 인터넷에 처음 연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CD 설치하면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고 전화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 느리지만 이게 제가 첫 번째 컴퓨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95년도쯤이고요. 예, 여기는 그 전화선, 유선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을 썼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이 컴퓨터를 넘었죠. 이게 아마 펜티엄, 예, 펜티엄 4의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56K에서 ADSL이나 초고속 인터넷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빨라졌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AOL CD들 여기서 진열해가지고 막 그냥 갖고 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어머니한테 코스트코에서 이 컴퓨터 사달라고 하고 한두 달 지나가지고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도 알게 돼가지고 공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링크시스, 시스코 것을 시스코가 인수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두 개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아마 150달러 하고 한 70달러 해가지고 엄마한테 한 200달러에서 300달러 의 선물 그 약간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일 연속으로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저렇게 CD를 설치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 안 돼서 예, 아까 제 동생 컴퓨터는 이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되고 있는 거죠. 그 56K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와이파이로 되면서 근데 동생 컴퓨터는 와이파이 어댑터 끼고 했는데 3일 동안 했는데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품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시스코가 이때 주가가 2000년도에 엄청 뛰었죠. 그리고 하락하고 다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스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터넷 자체의 백번 척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나 집에 공유기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약간 상용화된, 진짜 네트워크 어드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가 그때 당시에 몇만 달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서버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데이터를 약간 유통해 줄 수 있는 IP 주소 그런들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장비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라우터가 연결돼 있으면은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이렇게 생기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이터 인터넷에 연결하고 싶으면 이쪽 공유기를 통해서 다른 공유기, 고속도로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한 2학년 때 제 매형이 데이터 센터 그 네트워크 관리자여가지고 실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장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때 당시 저는 대학교 입학하면서 이 컴퓨터를 샀고 무조건 포트가 많은 거 다양한 거로 그렇게 샀고요. 저는 버추얼 머신 그때 당시 이게 인텔 코트 두어 CPU였는데요. 계속 매형이 버추얼 머신 써야 된다 해서 내 컴퓨터는 이미 너무 느린데 여기에 버추얼 머신까지 띄우는 게 좋다고 계속 말할까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가지고 그 버추얼 머신까지는 아니지만 둘 부트를 해봤습니다. 우분투, 리눅스, 민트, 페도라 약간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포매팅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매형이 그때 당시 좀 돈을 괜찮게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코 장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책을 그때 당시에 그 컴퓨터 관련 책을 찾기가 힘든데요. 힘들었어요. 그 서점 가면 그리고 하나 사려면 뭐 7, 80달러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또 어머니한테 이거 책 한 50달러 했던 것 같은데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장씩 찢어가지고 호치케스 찍고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조금씩 읽어가지고 여기에 실 장비 갖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막 명령어 그런 것들을 때려야 되는데 오늘 검색했어요. 이런 장비가 뭐 적어도 한 지금은 중고로 팔게 되는 거죠. 이게 대기업들이 쓰다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면서 판매하게 되는 건데요. 뭐 한 개당 4,000달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야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건 필요 없고 그냥 이 책 하나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한번 쳐서 자격증 한번 따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약간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퓨주소도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고요. 아마 저희 지금 터미널에서 각자 컴퓨터에서 IF 컴피그 치고 IP 주소를 찾으면 이 위에 있는 아마 172.192.168
시작하는 또는 10점 몇몇몇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아마 그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로컬 IP 주소라고 하고요. 대학교나 그런 곳들은 IP 주소를 이렇게 넓게 할당을 받게 되고 이제 대역대를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이 많으니까 쪼개고 해가지고 뭐 이쪽은 이쪽 사무실, 이쪽은 저쪽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망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뒤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92로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쓰는 그냥 가정용 분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비트가 몇 개가 고정이 됐는지 내가 실제로 퍼블릭한 IP 주소를 할당받게 되는데 이게 몇 개 비트가 고정이 되는지 그리고 뒤에 있는 비트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됩니다. 내가 이쪽 IP 주소를 할당받았으면은 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할당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대역대에 나누는 데 쓰고 일부는 각 대역대별로 IP 주소,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도 가끔가다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바다에 깔려져 있는 이제 대륙간의 인터넷 선들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만을 위한 전용, 약간 전용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미국에서 그 아시아까지 이렇게 선을 깔아 놓습니다. 이런 선박이 있고요. 실제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네. 좀 그거 관리하는데 보통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1kg당 한 5천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되겠네요. 한 7천만 원 정도 할 수도 있겠네요. 장애 나면은 10억에서 30억 그냥 깨지는 거고요. 천억 단위로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까지 약간 아니면 그 아시아까지 그게 선을 깔려면 한 몇 천억은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닷속에 있는 그런 선들 아니면 실제 네,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저희는 인터넷을 막 쓰는데요. 이 데이터가 이 전개 흐르고 막 패켓 같은 게 오고 가고 하는데 생각보다 물리적으로 이게 통신이 돼야 되니까 보통 상상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배경에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라우저에 인터넷 주소를 치면은요. DNS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버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DNS는 이 example.com 그것을 IP 주소를 해석을 합니다. DNS 서버들은 이제 약간 전화번호부 아니면 주소록처럼 전 세계적으로 TLD라고 탑 레벨 도메인이라는 그런 서버들이 있는데요. 매핑을 해줍니다. 일단 이 주소를 저희가 주소창에 입력하면은 DNS 서버에 가서 왔다 갔다 한번 해가지고 IP 주소를 얻어오게 되고요. DNS 해결하는데 TLD라고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com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저희가 입력하는 그 주소와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DNS 이렇게 쭉쭉쭉 해결하고 저희가 캐싱도 있죠. 크롬 아니면은 실제 OS에서 그 매핑을 캐싱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좀 속도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를 얻어오게 되면은 이 DNS, 이 도메인, 이 URL, 이 링크에 대해서 IP 주소를 얻어오게 되면 실제 서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서버를 찾아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시스코 라우터 같은 것들을 여러 개 건너뛰면서 찾아가게 되고 데이터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하나 구글.com 실제 이게 한 개의 IP 주소로 매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IP 주소 구글.com이라는 IP 주소는 여러 개 있습니다. 네. IP 주소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구글 내부에서는 그 맞는 서버를 찾아가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있고요. 뭐 이게 공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워드 프록시가. 그러면 공유기가 있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이제 해당되는 서버, 제가 말씀드린 뭐 DNS 해결하고 IP 주소 찾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는데요. 근데 그것은 단일 서버고 제가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가용성과 그 대량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공유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구글 서버에 접속하면은 구글은 이 내부망에서는 서버가 수만 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떤 서버를 찾아가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공유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인터넷 IP 주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패켓을 전송을 해주고 수신하는 쪽에서는 수신하면 또 로드 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적합한 서버에 그것을 포워딩을 해줍니다. 네, 뭐 단일 서버 그런 거에 설치를 한다면 뭐 엔진엑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고 이게 엔진엑스 뒤에다가 얘가 리버스 프록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 브라우저는 저희 컴퓨터고 컴퓨터는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고 공유기는 포워드 프록시처럼 여러 개의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그 공유기에서 인터넷한테 그냥 데이터를 다 전송하고 그 DNS나 라우터나 그런 것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그런 케이블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실제 DNS 그런 것들을 통해서 IP 주소가 찾아지면 그 IP 주소를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게 되면은 특정 서버 안에서 리버스 프록시를 하게 되고 리버스 프록시에서는 약간 정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서비스다. 그럼 그쪽 서비스 그쪽 서버로 포워딩을 해주고요. 아니면 아니면 주문을 접수해야 된다. 뭐 뱀이나 쿠팡에서 주문을 접수해야 된다. 그럼 또 그쪽 서버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인터넷의 약간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진화하는데 그리고 보통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신경 안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